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렸습니다. 기존보다 0.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 흐름도 목표치에 다다랐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가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유지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 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래소는 빠른 시일 내 기심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약 277만 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주식 발행 총수의 1%에 달하는 규모로 현대차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 이탈하면서 20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조금 살펴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 일제 하락세 보였고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오늘 자동차주들 전체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지수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다음 주 시장까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82% 하락세 나왔습니다. 2100선 이탈했고요. 209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수급 보시면요. 3거래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개인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보면요. 이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3% 하락하면서 43,000원대 이탈하고 41,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69,6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1%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움직였고 LG화학은 0.5% 내리면서 34만 5천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는요. 0.04% 상승했고 69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고 기관들 오늘 매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나왔습니다. 특히나 CJ ENM 2위로 오늘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4%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마감이 했고요. HLB 오늘 1% 가까이 오르면서 84,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1교시 한 주간의 시황을 점검해보고 또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그리고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아쉽게도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점점 추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번에도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는. 네, 대표님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씨를 20개월을 봤는데 네. 이번 주에 새 여자가 바뀌면서 앵커가 바뀌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도 좋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투자자들 걱정이 되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울경제TV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다 생존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수익이 났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하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성공하는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흘러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다시 본래의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 그 어떤 결과에 있어서는 좀 평이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께서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11월 들어서 세 번째 비정상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좀 과매수 됐다가 또다시 2100선이 깨졌습니다. 코스피 흐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하고 거의 추세는 연동된다고 봐야 되는데 역시 제약 업종이 지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트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차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 드렸었죠. 10월 끝자락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락 멈출 것이다. 그리고 11월 초순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이 방송 매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2100선을 못 넘어간다. 비정상 흐름이 나와야만 2100을 넘어갈 거다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11월 8일 날 한번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 19일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29일 세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대략 한 거래일수가 20일 되잖아요. 20일 그죠? 20일 정도 되는데 세 번이니까 17일은 2100선을 못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맞죠. 예를 들어서 20일 중에서 17일이 2100을 넘어가고 3일이 2100 아래다. 그러면 이 정상과 비정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20번 중에서 3번 넘어가고 17번을 못 넘어간 거니까 비정상이란 거고요. 제 판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어떠냐 하면,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그 세 번째의 그 탈출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말에 5월 1주차에 마지막 반등이 나오고 꺾인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날짜도 안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5월 1주차 첫날부터 빠졌어요. 그리고 9월 하순에 제가 그랬죠. 올라가도 한계는 있다. 근데 여기서 정상적이면 내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탈출 타이밍이다. 근데 그랬잖아요. 이번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떤 거시적 시황 좀 말씀드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떠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는 발표했지만 여기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뭐냐면,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 반 뒤에 대규모의 주식 난민이 발생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 경력이 올해 30년째고요. 이쪽 바닥 경력 20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주식 전문가 경력, 방송 출연 경력, 인터넷 방송 경력이 저보다 더 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알잖아요. 아는데 빠르면 한 6, 7개월, 늦으면 한 1년 뒤 정도 되면 그때부터 극과 극으로 나눕니다. 거의 99% 개인들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요. 1% 살아남고 그 사람들은 또 큰 돈 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워낙 오래 해서 알잖아요. 한 주식 전문가 3분의 1은 사라질 겁니다. 도망을 가든 구속이 되든 아니면 잠깐 활동을 시든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시장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더 가고 덜 가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 저는 이미 여러분께 기회 다 드렸어요. 2월 초순에 대사락 선언했죠. 그때 빠지는 기회 드렸죠. 그 다음에 3, 4월에 북한 문제로 반등 나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4월 22일에 바로 이 샘플러스 무료 방송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잖아요.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 그때가 마지막이다. 결국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리고 8, 9월에 계속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다가 제가 그 9월 마지막 주에 뭐라 했습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내려가는 게 정상이고 이번에 절호의 찬스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걸려갖고
350포인트가 빠져. 한 달이 안 걸렸어요. 한 달이.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이 구간인데 저는 뭐 100% 장담하는 예측은 세상에 없겠죠. 그죠? 근데 저는 뭐 굳이 말한다면 99% 장담해요. 추세적으로 계속 빠집니다. 이번에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미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현재 지수도 아마트 갈 때가 올 거다. 봄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500 갈 때도 전 2000 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2500선에서도 2000 깨진다고 얘기하는 게 제 성격이에요. 대충 이 정도 되면 말 바꿀 만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밀렸었다가 2500이 갔어요. 그러면 은근슬쩍 말 돌려도 되는데 말 안 돌렸잖아요. 그때도 뭐라 했어요? 두고 보세요. 빠르면 여러분 늦어도 가을에 2000선 깨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다 했어요.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명심하세요. 앞으로 당분간 계속 빠져요. 여기서 또 막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 또 여기서 뭐 대승승 아니냐 저 착각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끝났어요. 단기적으로 끝났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다시 2100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려보면 자 보세요. 11월 8일 2120 그 다음에 11월 19일 2111 그리고 어제 2136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상적일 때는 2100을 못 넘는다. 근데 만약에 넘는다 그래도 2125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가 찬스였죠. 왜냐면 지난 8일 같은 경우 2120이니까 제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5포인트가 낮거든요.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어때요? 2111이니까 14포인트 낮는데 어제는 어때요? 제가 말했던 것보다 11포인트가 높잖아요. 그럼 일단은 찬스죠, 이거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2100선이 다음 주에 뭐 장중에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가기 힘들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내려간다, 그럼 계속 내려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 했죠. 명심하세요. 지금 제가 해드렸던 얘기도 언젠가 그때 평촌이 그랬었지. 그러면서 탄식하면은 바보 되는 거죠. 이번엔 좀 제 말 좀 들으세요. 제가 봄, 여름, 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고요.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바꾸지도 않고요. 이 얘기를 벌써 몇 번 합니까? 그래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좀 너무 단순한 게요. 미중 무역전쟁이 타결되면 무조건 호재고, 타결이 안 되면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중국은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포지션이냐. 자, 이걸 텍스트화 시켜서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가정법을 제가 동원할게요. 무슨 얘기냐? 미중 무역전쟁이, 펼쳐지기 전에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은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근데 현재는 1.5대 0.5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무역이 있어서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1대1이라면 미국이 1, 중국이 1이라면 지금은 1.5대 0.5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당연히 불리해지죠. 왜? 미국이 몰아붙였으니까. 자, 그러면 타결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 긍정적인 관점은 불확실성 해소와 소모적인 대결이 끝나죠. 이게 이제 긍정인데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 무역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확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타결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바보입니까? 자, 그럼 앞으로 니네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손해봐. 여기에 사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인이 확정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일단 이런 요인이 있고요. 그러면 타결이 안 된다. 안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타결이 안 됐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변화 강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원래 1대1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1.5, 중국이 0.5라고 가정하면 타결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1.5대 0.5인데 1.2대 0.8로 될 수도 있고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타결이 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부정적인 건 뭐냐? 만약에 여기서 타결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또 싸움질 해야 돼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타결이 돼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요.
타결이 안 돼도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럼 핵심이 뭐냐? 중국은 어떤 경우든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죠. 이전에 누렸던 어떤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 메리트는 확실하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이걸 타결되면 무조건 호재, 안 되면 악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중국은 또 빠졌잖아요. 또 어제였죠.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했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의 어떤 등락 요소로 참고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꼭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특별하게 이걸 준비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있는 만큼 각 시나리오별로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봉주 선생님,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이슈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둘기 파월 효과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기업들 관리 종목 주의보,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주 펀드가 인기가 있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둘기 파월 효과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8일이었죠. 금리에 대한 그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 경제클럽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정책금리가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지만 중립적으로, 경제가 중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리, 중립금리 바로 아래에 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이었죠. 당시에는 중립금리와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해서 시장을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이 급등했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씁쓸한 맛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발언을 한 원인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연준을 비판했었죠.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 그러면서 연준을 비판했고요. 또 파월 의장을 임명한 걸 후회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힘에 의해서 조금 굴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버냉키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 계속되는 어떤 그런 그 발언들로 인해서 당시에 갑자기 그 입장을 바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2013년이었었죠.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일종의 작전이 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준을 비판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유가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야 된다, 저유가를 선호한다, 그러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하락했죠. 그리고 뭐 국제적인 어떤 그 관계에서도 유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유가 하락을 원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어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과정들을 봤을 때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기존에 본인이 끌고 가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는 사실 그 강달러, 금리 인상, 그리고 무역전쟁 두 가지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일단 하나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금리를 당장 인상하지 않고 멈추지는 않겠지만은 인상하는 횟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달러가 신흥국 시장들을 압박하는 그 금리나 정책이나 또 경제나
또 시장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뭐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굉장히 그 단기에 좋아질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향후의 흐름을 또 봐야겠죠. 경제 흐름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바뀌면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랬을 때는 그것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기의 어떤 확장성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정작 중요한 건 글로벌 경기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경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 경제에마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의 흐름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흐름이 온다면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내년 이후에 어떤 미국 경제의 확장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로 또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금리를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못 올리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역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금리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으로서는 역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리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은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뭔가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기업들의 관리 종목 주의보인데요. 코스닥 그 상장사들 중에 13개사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때는 관리 종목이 지정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주의하자 그러는 생각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은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죠. 그리고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 지정됐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HLB 파워라든지 사무엠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0억 이상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거의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관리 종목 지정이 확정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최정부 금융위원장이 이런 기업들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죠.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어떤 그 특례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어떤 그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연구 개발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확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거나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된 기업들, 특히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섣불리 관리 종목 해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현재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접근하는데 주의를 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수익성을 먼저 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관리가 우선입니다. 위험 관리를 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새기자는 뜻에서 이번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는 배당주 펀드가 인기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배당주 펀드죠. 그리고 고배당주 펀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주 펀드라고 하기는 못하고요. 고배당주 위주로 펀드를 구성한 ETF가 인기가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최근 6개월 정도 기간에 3,200억 정도가 거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그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한 달 정도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매력을 느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그 펀드들보다 이 고배당주 위주의 펀드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최근 한 달 새 플러스를 기록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올해 초부터 흐름을 봤을 때도 다른 펀드들보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착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올해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10%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펀드들은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배당주, 고배당주 펀드가 조금 수익률이 더 나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어쨌든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어떤 다른 펀드들, 그런 펀드들보다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주가가 하락하면 아무리 고배당을 주는 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어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고배당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작정 펀드에 가입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번 이슈를 가져가 봤는데요. 어차피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펀드 자체가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어떤 그 펀드에 구성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도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요.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배당주 펀드들이 수익률이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연말로 갈수록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그 종목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또 시장의 흐름을 꼼꼼히 살피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번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 시장의 어떤 그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이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흐름이 다시 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배당주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인데요. 일단 이번 주 이 정호영 대표님과 봉주 선생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베스트 질문과 워스트 질문을 뽑아주셨는데요. 먼저 이 베스트 질문을 보내주신 이 장학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장학생 시청자 끝번호 3247님 그리고 끝번호 3855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네, 먼저 이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께서 이 오리온과 관련해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을 이번 주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 매주 베스트하고 워스트 뽑는데 완벽한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정말 오리지널 그 베스트는 없었고요. 그나마 양호한 걸 하나 뽑았는데 그게 오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했냐? 약간 늦은 매수 가격이지만 뭐 무리가 없는 매매였고요. 제가 볼 땐 잘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뽑아왔습니다. 잠깐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아쉽다 그런 게 뭐냐면 사실은 정석은 요거보다 한 2, 3일 전에 들어간 게 맞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한 거 있었죠.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 21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고민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약간 느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현재 평가이기니까 뭐 이거는 적당히 뭐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대응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의차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선이 120선 이탈한다. 하락 추세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자,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언제 한다? 5일선, 21선 탈 때. 이때입니다. 그때 매수한다고 무조건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5일선, 21선을 넘어갈 때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이때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정석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 21선 돌파할 때 이때 들어가시고 아니면 안 들어가거나 그때 결정하는 거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 일종의 예측 매매죠. 이런 구간들은 계속 흘러내리니까. 근데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손절 제대로 안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교육과 정보를 둘 다 잘 드린다고 정말 자부했고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하는 어떤 원칙, 기준 이게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그 강연회나 이럴 때 사람들 만나보면 제가 기가 막힌 게요. 주식 투자한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시장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몰라요. 마구잡이 매매한 거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도 초보자인 사람이 전문가로 나와서 잘못 가르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완벽한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리 없는 매매였다는 점에서 베스트를 뽑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봉주 선생님께서 선정한 금주의 베스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에 대해서 질문한 시청자분이신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분은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사실 뭐 최저점 매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올 때 좀 기다렸다가 보통 투자자들이 주가가 반등하면 따라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확실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 저점을 기록하고 확실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고점에서 따라잡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도 적당을 해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잘한 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보다 약간 또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 이 종목이 역시 움직였던 건 폴더블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었죠.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강한 흐름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7,76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자, 보면은 사실 매수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 게 이슈가 나왔었어요. 폴더폰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반등이 나왔는데 보통 투자자들이 이제 따라잡는 게 이런 데서 많이 따라잡죠. 그냥 무턱대고 따라잡는데 고점을 기록하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줬을 때 거의 뭐 최저점 수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약간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않고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중도 20%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실적이 좋지 않아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뭐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불안하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뭐 아주 그렇게 나쁜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에서 어쨌든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렇게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자면은 역시 그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않고 눌림목에서 적당히 기다리셨다가 잘 매수를 한 게 이번 주 베스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생각해보면 베스트 받을 만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금주의 워스트 질문 만나볼 텐데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이 재수강 학생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끝자리 1580인 이 시청자분과 2527님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이 선정하신 금주의 이 워스트 질문은요. AT젠을 매수하신 끝자리 2580 시청자분이신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분은 총체적인 문제예요. 안타깝네요. 네. 네, 왜 총체적인 문제냐? 첫 번째, 절대 고평가 종목을 매수했어요. 절대 고평가 종목. 이게 적정 주가가 3,500원짜리입니다. 일단 무지막지하게 고평가 종목을 22,000원에 매수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 추격 매수를 했어요. 상황도 안 좋아요. 세 번째가 뭐냐? 손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ABC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치도 모르고 아무 때나 매수해서 무작정 홀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정말 초보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하도 날려갖고 손절이 두려워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한 시점 여기에요. 그러면 제 얘기가 뭐냐면 결과를 떠나서 여기서나 매수한 거는 이해를 해요. 동그라미는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일단 한번 바운드가 세게 된 거거든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위험한 구간이에요, 동그라미는. 자, 추격 매수했죠. 두 번째, 여기까지 흘러내리는데 계속 홀딩해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이상 마이너스가 나온 거거든요. 거기다가 3,500원짜리입니다, 이게. AT젠 한번 쳐볼까요? 네, 현재 화면은 제가 이게 삼성전자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기록해 보겠습니다.
에이티젠 3,500원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울국제TV 샘플러스 방문하시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언제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2,000종목 다 나옵니다. 딱 찍으니까 어때요? 3,500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총체적으로 이분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평가된 거 매수했죠. 추격 매수했죠. 그 다음에 손절도 안 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반대로 해야죠. 적정 주가도 확인하고 늘림목에서 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상승 추세형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하락 추세형일 때는 어떻게 하고. 사실 이 방송을 6개월만 보신 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하여간 뭐 연말이 되든 연초가 되든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총론적인 교육을 한번 쫙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타깝게도 또 추격을 매수했고 또 손절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워스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봉주 선생님께서 뽑으신 금주의 워스트 이 질문은요. 토니모리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역시 이유는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에서 99%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바닥에서 200%, 뭐 30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가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100%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100%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바로 그냥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광군제 때문에 화장품이 좀 흥행을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뭐 글로벌 그 순위 5위 정도 기록했는데 올해는 3위 정도 하면서 선전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화장품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따라잡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종목이 계속 가주면은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라도 따라잡는 습관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한 번의 실수로 굉장히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상한가 거의 2번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그런 그 흐름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잡았다는 게 굉장히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살짝 이렇게 보면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99% 상승한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며칠 사이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길게 봤을 때,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저점 부분이죠. 하지만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다시 완전히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여기서 따라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추격 매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당히 잘못된 매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름이 나왔더라도 그건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서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습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이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받으면 최소한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래에서 접근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력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는 그 정도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더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에서 항상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면은 아예 화장품주들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은 선침해를 하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따라잡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결과로는 지금 손실이 난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뭐 조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손절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락해도 계속 들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좀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항상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빨간색 장대 한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 따라잡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좀 종목의 흐름이
강했다가 좀 꺾였을 때 접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아 보일 때 저점에서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 매매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지금 하신 것과 좀 반대로 하시면 돼요. 급등할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눌림목을 줬을 때 접근하시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중이 20%인데요. 20%라고 하더라도 이 고점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아래에서 추가해봐야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렇게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조금 더 하락했을 때 밑에서 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수할 때는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조정이 오면 접근하시고 아니면 접근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매수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번 주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질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 오늘 베스트 질문으로 뽑히신 시청자분들께는요. 평택촌놈 지필 서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워스트 질문에 뽑히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공부를 하라고 샘플러스 평택촌놈 아카데미 VOD 1주 시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한 해 세계 증시를 흔들었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해결점 G20 회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속속들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 외신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예정됐던 미러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는 소식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 뒤숭숭한 G20 정상회의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에서부터 오는 우크라이나의 이런 선박들과 선원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실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황이 해결되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함정 납포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이 러시아와의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은요.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상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5일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또 예인선 1척을 무력으로 납포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위터가 올린 시간이요.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과 관련한 마이클 코엔 변호사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은요, 러시아 수사 특검에서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당시 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이 러시아 특검 수사가 진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장소에서 이 푸틴 대통령을 마주하는 것이 좀 불편했기 때문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의 마지막 최신 트윗을 보면요.
G20 회담장에 가서도 러시아 특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긴장을 좀 완화하고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봄까지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대신에 이 중국의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으로 이 절충점을 찾을 전망이다라고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고 거의 합의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점은 회담에서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또 무역 구조, 트레이드 아키텍처라고 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 재산권, 강제 기술 이전, 그리고 국영기업의 보조금 지급 등 광범위한 경제 정책을 포함하는 부분이고요. 또 EU와 일본이 만들어낸 모델을 따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가로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일본하고는요, 미국 내 자동차 생산과 일자리 증대를 보장받는 대신에 농업 부분에 개방 요구 수위를 낮춘 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 또 중국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또 한 가지 방안이 알려진 것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고요.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입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나왔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더욱더 주목되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무역 협정에 대한 발언들은 긍정과 그리고 부정적인 소식 계속해서 번갈아 나오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지만 후반장에 상승세 안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China stocks climb low volume trade, but trade risk loom large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무역 전쟁 이슈 위험성은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0.81% 상승해서 2588.19에 맞췄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0.93% 높아져서 1337.74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피터 나바로 국장이 이제 만찬에 배석하는 것으로 다시 알려지면서 또 중국에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무역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G20 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봉주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국내장에서 좀 어떤 섹터에 조금 눈여겨보면 될까요? 네, 어떤 그 섹터를 딱히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수의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도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최근에 관심을 가졌던 게 신규주들을 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졌는데 그만큼 지금은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의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매매에 있어서는 역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잘 움직이는 개별주들 중에서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가면서 적당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국내장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에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이 회복이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중이 아닙니다. 종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이 회복이 되면 그래, 혼조세가 좀 더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초반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 1년에서 1년 반 뒤에 대규모 주식 난민이 발생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한번 추세적인 하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겁날 게 없어요. 제가 3, 4월에 뭐라 그랬죠? 서울경제TV 시청자들한테 파생매매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 보고 반대로 그걸 준비하면 큰 수익 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생이 안 되면 코덱스라도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월, 11월 들어서 어떻게 됐냐고. 올해 2018년. 개인 투자자의 거의 99%가 손해봤어요. 한 1% 정도가 현재 나름대로 위험 관리하고 수익 추구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들 다 벌 때 벌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99%가 손실 볼 때 1% 수익 나고 그 1% 안에 내가 포함된다. 바로 서울공도TV 시청자들 포함됐잖아요. 여태까지 그대로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전쟁 관련돼 갖고 뭐 협상, 제가 좀 전에 오늘 설명드렸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나쁘고요. 한국도 연동된다. 이것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2100선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조금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